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강석진 작가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 신동춘입니다. 예, 강석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세계 전략의 역사적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제목 같아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저희가 1시간 이내로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가볍게 조망을 하고 주로 최근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 질서, 미국의 새로운 셰일가스 등 에너지 질서하고 관련돼서 또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한반도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실 그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세계의 문제에 별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거를 소위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부터 그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잘 작동을 안 해서 실패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본격적으로 그 독일, 일본, 이태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미국도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면서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굳혀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탄생한 것이 이제 국제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세계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건 이제 서방 세계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믿었던 소련이 완전히 그 소위 철의 장막을 치면서 공산 진영을 강화하면서 갑자기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결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공산 진영으로 나누게 된 것이 완전히 또 새로운 질서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나토, 그다음에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또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렇죠. 그렇게 그것이 양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국제연합에 반영이 된 건데 결국은 국제연합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전순국입니다.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중국은 사실은 자유중국을 얘기하죠. 그런 이제 왜냐하면 중공은 이때 안보리 저기가 아니었죠. 장개석이 주도하는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안보리 이사국으로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소련하고 대립이 되면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초창기에 다 했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1972년에 그 메인랜드 차이나가 유엔에 가입하면서 또 거부권을 행사를 같이 소련하고 좀 동조를 하는 게 많아져서 유엔의 기능이 또 원활하게 작동을 못했지만 미국이 워낙 센 국가니까 여러 나라를 많이 해서 표로서 그래도 많이 좌지우지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1944년에 경제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달러를 위주로 한 세계 경제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은행, 소위 IBRD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걸 설출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라는 질서를 마련해서 소위 달러 패권 또 미국에 의한 세계 경제 주도 질서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로 이제 기축통화가 이전이 됩니다. 바뀌었지만 이미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유가 거의 미국 주도로 됐고 영국이라는 데는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사실 독일한테 먹힐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미국이 사실 스탈린을 굉장히 믿었어요.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탈린을 굉장히 믿어서 전후 질서를 스탈린하고 같이 경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었는데 스탈린이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계 공산화를 시켜서 소련 제국이 팽창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야욕을 숨기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칠이 얘기한 대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갑자기 냉전 질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거기서 미국이 한 중대한 결단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방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약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에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미국의 주적이었던 독일하고 일본을 갖다가 같은 편에 끌어들여서 경제 원조를 해주고 같은 편을 급속히 하면서 소련의 엄청난 세력을 막는데 그렇게 세계 질서를 구축해 간 것이죠. 굉장히 이거 드라마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를 해보니까 미국이 뭐 원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해외에 미군도 주둔해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가중이 되면서 급기야 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하고 금의 태환을 정지시켰어요. 이거는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태환은 옛날에는 금이 안정적으로 달러 가치를 보장해 줬는데 달러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역설적이게도 패전국인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겼어요. 뭐 옛날에 80년대에 보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뭐 1년에 1,500달러 이상씩 흑자를 남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막 그냥 가치가 하락하고 하면서 미국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85년에 프라자 합의라는 거를 해서 결국은 엔화를 절상을 시켰어요. 절상을 하니까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일본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일본의 장기 침체가 시작이 돼서 요즘에 이제 아베가 겨우 그걸 수습을 하면서 다시 일본 경제 붐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경제 도전이 좌절이 되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건데 이건 굉장히 지금 중국의 사태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미소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미소 초강대국을 추구로 하는 양극화가 이루어졌어요. 양극화. 예, 그래서 미소 간의 이념 체제 경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주의 공산국가가 초기에 자유진영과의 대결에서는 항상 우세한 국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공산당에 수중해지고 그거를 휘두르니까 미국 같은 자유진영에는 그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소련의 그런 팽창에 대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1957년에 그 스푸트니크라고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발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유인 우주인이 가가린이 처음에 그 우주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초기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그 소련에 의한 패배가 돼서 미국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강화하고 물리를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제 교육에 하면서 소련을 심각하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에 일어난 미소의 갈등이 베를린 사태이죠. 또 한반도 문제, 쿠바의 미사일 위기죠. 1961년도인가 거의 뭐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갖다 놓으면서 쿠바가 미국에 코앞에 있잖아요. 미국이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쿠바를 해상 봉쇄하면서 소련이 철수를 시켰죠. 그래서 위기가 됐는데 또 베트남 전쟁 오랫동안 됐는데 미국이 뭐 세계 전쟁에서 별로 진 전쟁이 없는데 베트남을 오랫동안 개입을 했는데도 졌어요. 어쨌든 소련 제국의 팽창과 또 미국이 이것을 견제로 하는 것들이 세계 전역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그다음에 경제는 이 자유진영의 가트, 관세와 일반 무역에 관한 뭐 협정이 이제 같아요. 공산주의는 코메콘, 공산권 수출 뭐 협동 뭐라고 이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경쟁이 필연적으로 이제 가속화되는데 재래식 및 핵 개발 가속화로서 군비 경쟁이 이 80년대에 들어서 특히 아주 그냥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미국 소련이 도저히 소련이 경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건 그렇죠.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네.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협정이 스타트니 썰트니 뭐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우주 전쟁에는 스타워즈니 중거리 미사일 한도탄 뭐 제한이니 INF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미국은 버틸 수가 있는데 소련이 못 버티니까 소련이 오히려 이거를 요구를 해서 핵무기 수를 갖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추자 하는 것이 이런 이제 합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데, 자, 초기에는 이제 공산당 전체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국가가 다
좌지우지하니까 소련이 우세해 보이는 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무시한 과도한 군비 지출, 그게 거의 중공업 아닙니까? 소련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권 탄압, 일당 독재로 거대한 소련 제국. 소련 제국이 그때 소련 그 본토 이외에 15개국의 공화국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야말로. 예. 소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무리였고 급기야는 고르바초프가 안 되겠으니까 개혁 개방 정책,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이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각 그 거느리고 있는 공화국의 독립심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소련 연방을 이탈하게 하는 거가 되면서 소련이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15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소련 제국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레이건이 그 배우 출신인데도 그렇게 세계 정세를 잘 읽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움직인 겁니다. 세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치밀한 작전이 소련 붕괴를 가져왔고 결국은 그게 또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이 굉장히 이 소련 제국을 해체하는데 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 레이건 대통령 때에 결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무너뜨리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를 레이건 대통령 때 그렇게 그 구축이 돼갖고 그 여파로 결국은 소련이 그 체제가 붕괴되게 된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을 구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지금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 단 하나는 아니지만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도 굉장히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예, 나중에 뭐 약간 뭐 이렇게 권총도 맞고 했었는데도 잘 서바이브를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 소련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미국이 소련을 혼자 상대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한 게 잠자는 중국을 깨워서 미국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2년도에 키신저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핑퐁 얘기예요. 탁구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왔다 갔다. 중국이 탁구를 잘하니까 그걸 통해서 애교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유엔에 공식 그 가입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대만이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당시 사건입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외교적 관계가 안 좋았었죠. 아주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국경 문제, 우수리강 뭐 거기에서 군사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뭐냐면 이념 갈등이 많았어요. 소련은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고지고대로 해서는 맥히질 않으니까 소위 그 후르시초프나 이런 사람들이 수종주의를 가져왔어요. 그런 이제 약간 시장 경제 텃밭 같은 것도 허용하고 하는데 중국은 이걸 말이야 배신자들 너희들 교조주의 수종주의자라고 비난을 했고 소련은 중국을 또 교조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했고 하여간 이게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잠을 깨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잠을 깨는 이 의의는 뭐냐? 잘 아시겠지만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청나라가 대제국인데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국이 함대하고 홍콩 앞에다 한판 붙는데 무참하게 깨지면서 열강이 그냥 중국의 주요 항구를 다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뭐 서양의 열강들한테 거의 무참하게 짓밟혔죠. 뭐 중국이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건 다 쇼에 불과하고 중국이 그만큼 노쇠한 나라였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중국은 거의 굴욕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1900년대에는 일제 침략을 맞이했는데 그때도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해서 내전을 거듭하면서 1949년에 이제 공산 통일이 되면서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저희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지만 모택동이가 계속해서 어떤 교조주의 같은 걸 하면서 소위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은 그 가난과 무지와 굉장히 고루한 사상에서 못 벗어나고 중국의 인민들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그 개혁이라는 것도 미국의 수교하고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등소평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등소평이 그런 아사리판에서도 자기의 실용주의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198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소위 남순 강화라고 해서 광저우를 시찰하면서 중국이 살 길은 개혁 개방이다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가장 근세기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그 진짜 험악한 판에서 살아나면서 그 등소평이가 다 지방에 또 쫓아가서 숙청도 당하고 그런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흑묘백묘론을 주장했죠.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면 60년대는 다 숙청감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유속이 이런 인표를 다 숙청을 했잖아요. 그 모택동 일파가 말이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 오랜 숙청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키신저의 핑퐁 애교, 닉슨 독트린 이런 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중국이 그러면서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W 체제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되면서 이제 이 WTO라는 거는 자유무역이거든요. 이게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세계 무역기구인데 이거는 자유무역을 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 WTO 체제에 오면서 자유시장 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체제가 적어도 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좀 발전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의도였었다고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 기대가 허망하게 물거품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시진핑 중국은 때, 국가 권력에 의한 자본주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국가만 늘리고 전혀 그런 기미를 안 놓으면서 시진핑이가 권력을 강하면서 거의 황제 국가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은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제가 보기엔 20-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적어도 200년, 300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하고 다져오면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중국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20-30년 동안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미국이 쌓아올린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한데 성급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G2라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G2하고 G1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G2는 물량적인 면에서 중국 인구가 15억이니까 1인당 GDP 곱하기 15억 하면 당연히 양이 많아져서 G2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소프트웨어니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나 질서나 이런 것들은 훨씬 못 미치는 것이죠. 그게 수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되겠습니다만은 그 세계 질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종식이 됐죠. 냉전 종식이 되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제 온리 슈퍼파워는 뭐예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소련 밑에 있는 동구권들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이 무려 13개국이 이쪽 서방지역에 나토로 편입이 됐어요. 이것도 드라마틱 얘기예요. 동구권이 살아보니까 소련이 뭐 걸핏하면 탱크를 몰고 와서 민주화를 시위를 갖다 진압하고 했거든요. 이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나토의 서방 진영에 붙어야 경제적으로도 좋고 안보도 더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쪽에 붙어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1초 다극화 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초강대국이 있고 나머지는 군웅이 할거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이 탈냉전기의 전환기에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도 좀 있지만은 더욱이 한 거는 테러리즘이 이제 좀 더 발생하기 시켰어요. 아랍에 의한 주로 테러리즘, 마약, 환경, 인권, 국제조직의 범죄 등등 해적 행위. 소말리아 해적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많이 잡혀가가지고 또 군함을 파견해서 또 작전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큰 대결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중국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현대 중국은 아까 WTO 체제의 질서적으로 편입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 자유무역이 뭡니까? 중국이 아무리 저임금을 해도 그 가격을 그대로 해서 국제 교역으로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중국이 많이 국영기업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국가에서 보조를 한 거 아니냐. 결국 국영기업은 은행에서 다 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 삼으려면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지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기술 경영 능력을 서구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사실이고 많이 발전했죠. 중국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의 아웃소싱이나 하청 경제라는 시각도 존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중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는 못하고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해서 슈퍼파워가 돼야 되니까 미국을 유시한 여러 나라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불법을 그냥 자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미국과 그 무역 분쟁이 결국은 이제 이게 패권주의더라고요. 아니, 패권 전쟁이죠. 철저한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화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표면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고, 결국 중국의 그 패권주의를 갖다가 분쇄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제 보세요. 옛날에 그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는데, 스파르타가 나중에 커가지고 아테네한테 도전을 해요. 그 이제 필히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미국의 세계 질서를 탁 잡고 패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또 국내적으로 중국이 자유, 인권, 개방의 수준이 하위에 머물고 있어요. 중국 시장도 그만큼 열면 좋은데 중국은 뭐 안 되는 게 많아요. 페이스북도 안 되죠. 구글도 못 들어가죠.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국제적인 비판이 있고 중국의 그 지도국으로서의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모든 공통적으로 지적이죠. 특히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당하고 있죠. 네네. 그게 하나의 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의 그 지금 거기 수용소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수용돼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인권이 굉장히 악하고, 티베트도 이제 항상 지금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반정부 인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가택, 연금, 납치 뭐에 중국의 그 사례가 많잖아요. 뭐 노벨상산 뭐 류샤오보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결국은 세장 경제라고 하는 거죠. 세장에 세가 들어있는데 그게 자본주의인데 결국 세장으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니까 민간에 의한 경제 발전이 아니고 국영기업,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마윈이 결국 회장을 하다 결국 공산당한테 다 내준 거예요. 자, 세장경제 여기 세가 세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뭐 철저하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자유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자유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중국의 경제는 공산당을 위한 경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전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CCTV에서 대국굴기라는 걸 방영을 했어요. 그 대국굴기는 세계의 주요한 큰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이 어떻게 대국으로 성장했는가를 분석을 해서 방영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뭐 독일, 프랑스, 또 미국까지 다 해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결국 중국이 대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벌써 의지를 그때부터 표출을 한 것이죠. 그래 이제 중국의 대국 굴기는 우선 저임금에 의한 수출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하면서 결국은 중국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려면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통로가
중동에 있는 석유를 무사히 인도양으로부터 해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해상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남중국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중국의 이익에. 그래서 거기 이제 인공섬도 건설을 하고 미국은 뭐 그런 무효라고 인정을 않지만은 거기를 자기 앞마당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또 중국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됐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사상적으로는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봤죠. 공자학원이 뭐 공산당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60년대 그 문화 대혁명기에는 비림 비공 운동이라고 해서 공자 격하 운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공산당이 어떤 연유로 다시 공자 학원이라는 걸 설립해서 그거를 내세우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겉포장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학원을 세계 각국의 대학에 다 침투를 시켜갖고 그래서 공작 활동 정보 수집을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 학원이 아니라 공작학원, 공작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념의 수출, 정치인 등 매수 이거를 중국이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송로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1대1로입니다. 1대1로하고 해상식 거로도 1대1로는 뭐 말은 좋죠. 하나 원벨트 원로드라는 거예요. 모든 그 서방의 국가들하고 수송로를 다 연결해서 중국하고 직결하게 자원 수송로예요. 석유, 가스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제 중국이 그 국가에 돈을 벌더니 막대한 금융 지원으로 인프라 건설을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대상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중국에 대한 반발이 점증하고 있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에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폭탄 테러 사건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완전히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이거를 중국은 원래부터 고대부터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자기들은 천자의 나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오랑캐요. 그래서 항상 조공바치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애교상으로는 걸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배거 네이버링 팔러시 해가지고 이웃 국가가 항상 거지가 돼야 돼. 중국은 최고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거의 속국이라고 봐야 돼요.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육지로는 1대1로고 해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해상 수송로인데 이게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인도양 태평양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방글라데시니 스리랑카의 항구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겠다는데 지금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미국이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을 해서 전부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전략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는요. 결국 이거 빚을 갚지 못해갖고 아예 항구를 넘겨줬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분쟁의 또 씨앗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1대1로가 결국 중국 몽이다 얘기합니다. 보이시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상과 육상으로 전부 거미줄처럼 연결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포위를 싸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각한 것은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이 여기 이제 구단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구단선은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영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구단선론은 언제 됐냐면 명나라 영락제 때 이게 이제 정화가 원정하면서 90% 이상 그때 이제 나온 뭐 구단선론이라는 걸 지금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트만 해도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가운데로 거이지 어떻게 이 보라색 선이 자기가 주장하는 선이야. 더군다나 이 분쟁이 많아요. 사사군, 시사군도, 남사군도 분쟁이 많은 지역에 인공섬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인공섬을 건설을 하면 그 주변이 다 중국해가 된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를 내리고 미국은 소위 항해 자유작전에서 지금 인공섬에서 바로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군함이 또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 못하겠다. 이거는 국제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개방된 그런 바다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주개가 중국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석유 수송선이 항상 여기서 좌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중국한테 요새 많이 양보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입장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석유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하루도 못 살죠. 네. 이게 지금 크리티컬하고.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결이 점증되면서 중국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제재에 굉장히 곤혹스러우니까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하는데 러시아는 또 뭐냐면 이란, 시리아 등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지금 1억 5천으로 인구가 줄었고요. 전에 이제 3억 3억 5천 정도 됐는데 다 독립하면서 GDP가 거의 석유하고 가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GDP가 형편없이 추락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다음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 대국이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의 종신 집권 체제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같은 독재의 일당 독재 체제에는 이 부하들이 시진핑한테 마음대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미국하고 대결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석님 이거 양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감히 밑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게 못한다면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의 불리한 정책을 하고 계속 그걸 확대를 해 나갈 건데 중국은 녹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 지금 중국은 그래서 소위 핵심적 이익이 뭐야? 중국의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핵심적 이익인데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수송로 확보, 그다음에 IT가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화웨이는 다 알고 있지만 중국의 인민해방국이 직접 거의 운영하는 그런 IT 회사인데 소위 백도어라는 걸 통해서 화웨이하고 연결된 기업이나 국가의 정보망을 다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안보나 서방의 안보에 크리티컬해서 미국이 중국 화웨이하고 거래를 하는 거는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거의 그런 수준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선택하라 이게. 너 중국 편이냐, 우리 미국 편이냐 이렇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뭐 삼성, LG 등 일부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장기적 이익을 생각해야 될 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몽이 뭐냐? 중국의 꿈 아주 캐치프레이즈가 좋죠.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열강한테 깨졌는데 이제 다시 중국이 세계의 호랑이가 돼서 큰 소리 한번 쳐보자는 게 소위 중국몽입니다. 2049년까지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중국 제조 굴기 2025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제조 부분인데 특히 거기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IT 부분이에요. IT로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비 증강을 가속하고 있고요. 또 우주 분야에서도 뭐 중국이 달 뒷면에 착륙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뭐 많이 성취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주국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IT는 기술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러시아의 복귀가 이제 지금 미국이 강력한 단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그리스의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의 분쟁을 보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 잘못하면 이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새로이 신흥 국가가 전통적인 패자에 도전할 때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얼마 전에 네. 그 미국 상원에서인가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관세 그 협정에 이제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냉전 종식이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only 슈퍼파워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신냉전이 다시 도래했다. 신냉전은 옛날엔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굴기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아주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중국을 또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에서 아시겠죠?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을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재미있는 것이 일본과 인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어요. 일본은 말이죠, 중국하고 당당히 붙겠다는 지금 그것도 또 숨기질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을 뭐 굉장히 능가한다는 식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본은 미국처럼 오히려 아시아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죠. 네.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일본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죠. 그러니까 F-35도 뭐 수백 대를 팔았고, 일본에 지금 이번에 구축함에 올라가서 그걸 같이 한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고, 일본은 절호의 찬세예요. 2차 세계대전 소위 평화헌법으로 해서 군비 전쟁을 하지 못하는 보통 국가로 돼 있는데,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미국의 허락을 맡은 것이고, 미국은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은 사실은 그 인명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전쟁을 해도 미국이 혼자 가서 다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동맹국이 필요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맹방이니까 일본한테 많은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 몽골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을 뭐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전체 중국을 포위하는 전체 지역을 친미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 중국의 대중 봉쇄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은 이렇게 퐁당퐁당 이 항구를 연결해서 수송로를 만들려고, 미국은 동맹을 파란 거 보이시죠? 전부 구축을 해서 포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중국이 어마어마한 큰 대륙이지만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14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 국경과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우군으로 삼아갖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그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전부 둘러싸여가지고 태양으로 나가는 길은 그 남중국 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강력한 제동에 사실 굉장히 운신의 폭이 작습니다. 그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신국제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게 트럼프를 장사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일찍이 부동산 하면서도 80년대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협상에는 굉장히 달인이고, 트럼프를 망나니 뭐 사이코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일관된 전략이 있고, 트럼프가 거칠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존의 그 정치 질서, 특히 그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정치 질서를 굉장히 그 공격을 강화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는 건데, 특히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의 텃밭인 거기 그 블루 칼라 거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굉장히 안 좋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고, 오히려 그런 중산층 이하의 그 근로자들을 트럼프가 사로잡은 겁니다.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운 게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US 그레이트 어게인, 강력한 미국의 부활과 패권 도전에 대한 불용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미국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및 혁신하겠다. 미국 경제에 부응했죠. 법인세를 갖다 세계에서 최고 낮은 수준으로 하고, 제조업 부활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럼 해외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미국으로 리턴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제조업이 망해가지고 서비스업만 하려니까 미국이 되질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힘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제조업이 망하면 국가가 끝내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핵 협정을 과감하게 파기하고, 지금 이란하고 한판 붙을 적이죠.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하고 이제 대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동중국해 한반도 주변에 엄청나게 이제 그 군사력을 집결하고 있어요. 동맹군들하고 함께.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어서 먼저 터질 거냐, 잘 해결이 될 거냐, 뭐 하여간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그런 낭만적인 소리 하지 마라. 미국은 에너지를 더 써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행정부를 다 공격을 했어요. 북한하고 말이죠. 그냥 눈치나 보면서 소위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거 우리는 안 하겠다. 특히 그 한 오바마가 거예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 왔었죠. 네, 10년 그렇죠. 동안. 오바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사람인데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바마가 또 해교권 또 출신이고 해서 해교에서도 굉장히 관용적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 북한한테 북한한테 뭐 원숭이라는 그런 조롱도 당하면서도 굉장히 그 인내를 하는 거 보고 전략적인 조금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해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미국의 이제 어떤 자비로운 그 뭐 동맹을 지원한다고 할까는 방위비 부담이 미국한테 너무 컸던 것이죠. 재정 부담이 많이 되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한테 책임 분담을 통해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해서 나토는 이미 100조를 더 확보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몇 천만 불 더 했고 또 이게 뭐 각종 무역 협정을 또 미국의 이익에 맞게 계속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 FTA 또 미국, 카나다, 멕시코 FTA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는요 그동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들어 갖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제 공평한 운동장을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 각도를 가진 평면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상대방이 높은 데서 볼 차면 우리한테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을 했던 것이에요. 중동에 의존하고 또 북해 의존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동맹의 그 방위비를 미국이 많이 부담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 나오잖아요. 셰일가스가 개발이 됐는데 하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판도를 바꾸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6년도인데 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트럼프의 행정부가 굉장히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의 그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고 미국의 주적을 중국,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동맹 및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 내지 붕괴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란, 시리아, 예멘, 북한, 베네수엘라 물론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주요 지금 적대국입니다. 트럼프가 그 미국의 보수당 쪽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한 게 있어요. 반사회주의 연설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공산주의는 번영을 가져온다고 큰 소리 쳤지만 빈곤을 가져왔고 단결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증오 분열을 가져왔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고 했지만 과거에 암흑기를 봐라 안 됐죠. 다양성 대신에 절대적 순응성, 진보 대신에 부정, 착취, 부패, 정의 평등 대신에 가난 부재 다 공산주의가 헛방이다. 다 구호에 그쳤다.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지배계급을 위한 권력자, 국가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맹공을 하면서 지금 쿠바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다시 문호가 개방됐었어요.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쿠바하고 다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쿠바가 사회주의를 못 버리고 또 계속 뭐 베네수엘라를 뭐 원조를 한다든지 지들도 못 사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쿠바하고 또 악화가 되고 있고 하여간 뭐 원칙의 문제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미국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세계 슈퍼파워면서도 또 이렇게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하면서 경제가 계속 나쁘게 돼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0년간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면서 중동의 분쟁이 개입하는 중동의 분쟁이 일어나서 반미가 다 돼버리면 석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에도 개입을 하고 그 뭐 90년 초에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뭐 이라크 침공하고 할 때 다 개입을 했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 정책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동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미국 재정 적자 확대됐고. 그 이제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죠. 거기죠. 이란, 이라크 거기 다 사우디 있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거기서 해상 수송로를 이제 쭉 이어지는 인도양, 뭐 대서양까지 전부 미국의 항모 전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인도양부터 시작해서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중국, 한국, 일본 여기까지. 예. 그 이제 결정적인 건 2016년에 셰일가스 채굴 비용을 석유 이하로 낮추는 기술이 완성이 됐고 미국은 향후 500년 사용 가능한 셰일가스로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중동에 사우디에 굉장히 의존했어요. 사우디가 뭐 테러 수출 오사마 빈라덴이 사우디 출신이에요. 사우디가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사우디를 그렇게 소위 시쳇말로 조지지 못한 것은 에너지 석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석유 이 에너지가 자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엄청 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밀어주면서 사우디 보고 막 뭐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채굴되는 그 셰일 가스와 그 원유가 중동에서 생산된 그 가격과 이게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수출국이 되고 자신 있게 중동 국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및 나토의 방위 분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셰일가스가 결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우디 등의 중동의 방위를 맡기고 미군 개입을 축소하면서 철군을 지금 결정한 배경이 이겁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 발견으로 연간 5천 내지 6천억 원을 석유 수입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됐다. 새로운 이제 변화고 트럼프가 시운도 좋은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사우디를 지금 석유가 사우디를 능가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여기 러시아를 능가했죠. 2025년에는 능가한다고 돼 있어요. 이미 2015년에 똑같아지고 2020년에 러시아를 다 능가해요. 이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SK에서도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또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와 그 오일을 지금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한화인가 롯데인가 미국의 셰일가스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그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롯데가 셰일가스 거기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미국 무역 전쟁 요건 이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국의 중상주의죠. 결국은 이게 국가 위주의 상업 정책이죠.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탈취 등등. 그 이제 무역 전쟁 이전에 미국은 중국 제품의 4%, 중국은 미국 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거 자체가 원래 불공정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대상이 5천억이고 중국은 1,500억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붕괴가 되고 상당히 그 양국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갈 가능성이 많죠. 마지막 카드로 쓸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고율 관세 중국이 지금 지지 않고 팽팽하게 똑같이 자 보죠. 미국이 340억 달러에 대해서 하니까 중국도 340억, 160억. 근데 아직도 미국이 여기 3,250달러가 남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 쓸 수 있는 그 관세 대상 금액은 600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600억 여기 있죠. 600억. 그럼 이제 미국 패권 전쟁의 성격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결국 대결이에요. 대륙 세력 좀 남은 게 뭐죠? 중국, 러시아를 기점으로 한 그 약간의 그 거기에 그 편을 드는 그 북한이나 몇 나라다, 뭐 저기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최근에 이것을 문명의 충돌로 봤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으로 같이 병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문명이 문화가 틀리는데 정신 구조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치 이데올로기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일당 독재. 이게 뭐 체제가 중국 공산당이죠. 북한 뭐 조선 노동당이죠. 이란은 뭐야 거기. 그 해교가 일당 독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급격히 부상하고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중국의 전망은 아까 이건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인구 통계학적인 전망이 노년층이 계속 많아져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공산당이 지금 중국의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정보망을 감시하면서 통제와 감시 국가, 그 뭐죠,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산당 이익 위주로 해서 수출을 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내수를 진작하면 중국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 요구가 나온다. 그렇죠. 중산층 컨트롤합니다. 중산층 형성을 중국 공산당이 막고 있어요. 이게 최대의 모순입니다. 야, 이제 중국의 중진국 함정이 결국 발생을 한다. 이제 미중 대결 초기에는 소련과 같이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자원이 고갈되고 공산당의 부패와 피로도가 증가하면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제 뭐 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뭐 지역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많이 있죠. 예. 중국의 GDP는 19조 정도고 중국은 12조인데 지금 뭐 G2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중국을 G2라고 하지 아무도 세계에서는 경제 G2라고 규모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군사력은 어떠냐? 미국의 군사력은 그 밑에 중국을 포함해서 2위하고 9위 국가를 다 합친 것을 보다 더 많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일본도 중국을 능가하는 전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남중국해 또 대만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고 또 북극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일본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특히 지금 북한 선박의 환적 단속을 위해서 7개국 연합 함대가 거의 사실상의 해상 봉쇄 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빠져 있죠. 네네. 당사국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세계 전체를 항모 전단이 해서 해양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반도 정책. 이거는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북핵 개발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의 핵에 대한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걸 공산화시키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북한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유엔의 대북 제재를 뒷문 거래로 해서 계속해서 물건 갖다 밀수출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상 봉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됐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한계가 있죠. 미국은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뭐 단계별로 조금 해제하고 또 제재 해제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해서는 미국이 과거에 경험했지만 계속 치팅으로 간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중화제국의 근성을 부활하면서 한반도를 속국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화웨이하고 관련해서 우리한테 화웨이 한때 줄 쓸 거냐 안 쓸 거냐 거의 또 협박을 하고 있어요.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거의 이제 봉쇄를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무기 이런 거를 저지하고 북한을 이제 거의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후에 중국이 한반도의 개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한일 관계는 악화하고 아주 지금 상황은 안 좋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주한미군이나 이런 거에들을 결국 철수하지 않고 한반도를 전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와서 미국으로서 포기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중국하고 대결 국면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유 진영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더욱 강하게 단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한반도 미국의 핵 협상이 안 되고 다른 옵션을
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몰락을 한다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성급한 전망이지만 이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북한이 핵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평화는 없죠. 평화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부국강병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친중 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고립을 자초한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국가 생존 전략을 안미 경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결국은 자유와 번영의 유지, 발전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약 1시간 동안 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했는데 다음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 작가님 옆에서 말씀을 거들어줘서 훨씬 편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